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또 횡보의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고요. 자, 이 구간들을 또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커뮤니티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크립토 트렌드랩이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3천여 분 정도가 함께 참여하셔서 소중한 정보들을 함께 나누고 계신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설명란에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거시경제 이야기들은 좀 스킵을 하고요. 오늘은 암호화폐에 조금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대부분 다 좀 연기될 가능성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번 주에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해서 결정을 내려줘야 됩니다. 지금 기한이 다 됐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그레이스케일과 SEC가 지금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지금 GBTC 상품을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하는 소송인데요. 이 결과도 아마 조만간에 발표될 예정인데 금주에 발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검토를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달러 인덱스를 비롯해서 거시경제 이벤트들도 늘 강조드리지만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되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보시면 9월 1일, 2일에 거의 다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다 몰려 있고, 블랙락도 지금 보시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게 금주 주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금요일까지는 어떤 결과를 좀 발표를 할 텐데, 대부분은 이게 결정 연기를 할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드리면 이번 주말이 되기 전에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고 심사 연장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그렇게 예상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최근에 아크 인베스트의 현물 ETF에 대해서도 연기 결정을 내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지금 그레이스케일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먼저 결정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가 그레이스케일과 SEC의 소송 결과에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레이스케일이 승소하게 되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법원이 결정을 화요일이나 금요일 오전 11시 정도에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는 두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발표가 되지 않으면 9월 4일, 5일까지 이제 결정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법원의 다음 기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송 이슈도 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보다 이더리움 선물 ETF가 또 먼저 승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올해 기간 동안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그레이스케일과 SEC 소송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시장에서는 70% 정도 그레이스케일의 승리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횡보 구간을 이어가고 있고요. 촬영 시점 기준으로 26.1K 부근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어제 0.03% 상승했고요. 이더리움 0.32% 하락을 했습니다. 네, 둘 다 사실상 횡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 알트코인들도 뭐 폴카닷이나 에이다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뭐 0.대%에서 등락을 이어갔습니다. 공포 및 탐욕 지수는 어제와 동률입니다. 39로 지금 공포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CBD 차트는 어제와 거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여전히 매수벽은 25K와 그 하단에 존재하는데 대신 그 두께는 계속해서 좀 짙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또 바로 상단에도 지금 매수벽이 하나 생성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매도벽 같은 경우는 가격대 바로 위에 지금 매도벽이 하나가 생성이 되어 있고요. 그 외의 구간들은 굉장히 희미하게 매도벽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가장 두터운 매도벽은 30K와 31K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고래 움직임들을 보면요. 지금 갈색 고래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물량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빨간색 고래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진입을 했다가 계속해서 매물을 던지고 있고요. 가장 작은 규모의 두 고래들도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큰 규모인 보라색 고래가 여기서 소폭 물량을 매입을 하면서 여기 가격이 약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상황들을 여러 데이터들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의 온체인 거래량이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지금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요거는 P2P 결제, 거래소 입출금, 채굴 수수료 금액대를 다 같이 포함을 한 건데요. 이렇게 네트워크 활동의 감소가 반드시 어떤 베어리시한 시그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거래자들 사이에서 공포감들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걸로 보이죠.
자, 그럼 시장은 어떤 상황인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 거래소로 유입되는 물량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라는 온체인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지난 1년 동안에 바이낸스와 비트파이넥스와 OKX의 비트코인 거래소 보유량을 보면은 계속해서 이 물량들이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주 뭐 굉장히 급격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오히려 여기서 보시면 상승하는 추세라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 미국 이외의 플랫폼들에서 이 지표들의 값은 10%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외의 거래소로 코인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미국을 기반으로 한 이 거래소들의 상황을 보면은 확실히 반대입니다. 지금 코인베이스와 제미니와 크라켄의 어떤 흐름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다 하향 추세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즉 미국에 기반을 둔 이 거래소 플랫폼에서는 지난 1년 동안 보유고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해왔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그룹의 어떤 거래소가 이 반대의 추세를 보인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미국 외의 플랫폼을 점점 더 선호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서 코인 이동이 일어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지금 승인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EDXM 거래소 같은 월가 주도 거래소가 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기술적인 기반에서는 암호화폐 산업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 그리고 이게 향후에 굉장히 돈이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신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최근에 피델리티의 전 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델리티가 원래는 코인베이스의 경쟁자가 될 뻔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설립될 때 피델리티가 조금만 더 공격적으로 대처했다면 오늘날 암호화폐 거래의 대명사는 피델리티가 될 수 있었다면서 후회가 막심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보시면 피델리티가 이번에 현물 ETF도 신청을 했고 EDXM의 중요한 한 축으로도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피델리티 같은 증권사들이 이 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시타델이나 블랙락이나 이런 이 월가의 초대형 공룡들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그들은 더 많은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온체인 지표들을 조금만 더 보면요. 지금 거래소 보유고에서 지금 제미니를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크립토 콘트 자료에 보면 8월에만 지금 제미니가 2만 BTC 이상의 엄청난 인출을 지금 목격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료가 지금 그렇게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 크립토 콘트는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구매하고 있는 신호일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거래소의 출금 금액과 지갑 입출금 기록 등을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보면 기관들이 계속해서 지금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파생 상품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또 보시면은요. 현물과 파생 상품에 대한 어떤 비율을 가지고서 트레이딩 볼륨 레이시오를 측정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떨어져서 굉장히 바닥에 지금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현물 플랫폼과 파생 플랫폼 간의 자산 거래량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건데, 이거는 파생 상품 거래소의 활동이 현물 거래소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죠. 자, 이거는요, 파생상품 시장에서 열려있는 포지션 수를 측정하는 이 미결제 약정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미결제 약정의 어떤 가치들이 굉장히 상승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큰 폭으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뭐 굉장히 많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만 다시 계속 반등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미결제 약정의 가치가 증가한다는 것은 파생상품 포지션의 총 가치가 증가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파생상품 포지션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서 수익을 내는 금융 상품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미결제 약정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기본 자산의 가격 변동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레이더들도 지금 가격 변동성에 대한 기대감들을 높여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더 다양해지고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그냥 단순히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파생 상품을 통해서 더 많은 전략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시그널들은 지금 이 시장이 조금 더 성숙해지고 풍성해지는 분위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재밌는 지표가 있어서 좀 가지고 와 봤는데요.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조금 중요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호들러 그로스 레이트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호들러의 성장률. 그러니까 이 호들러는 장기 투자자들을 의미하죠. 자, 이거는 뭐 어떤 거냐면은 2년 이상의 비트코인 보유자의 1년 성장률. 이렇게 지표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표는 최소 2년 전부터 지갑에 코인을 휴면 상태로 준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죠. 이렇게 유지해온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보유 자산들이 1년간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추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검은색 선이 바로 이 비율이고 이 노란색 선이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 장기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투자자가 이 코인을 오랫동안 유지할수록 어느 시점에서 코인을 판매할 가능성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2년 정도 유지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호들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통 155일을 기준으로 장기 투자자, 단기 투자자를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보시면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느냐? 자, 요 정도 지금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온체인 지표들이 마찬가지지만 제가 커먼 체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꼭지점은 하락 추세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지표를 산출하는 방식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신규 공급량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이겠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게 이 비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이 정체되는 구간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구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정체되는 구간을 지나서 이게 내려갈 때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바로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될 때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구간이 바로 재응축 기간, 그러니까 리어큐뮬레이션이라고 하는 축적 기간인데 이 구간들을 이제 보내고 나면은 이후에 불장 사이클로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장기 보유자들도 어떻게 하겠어요? 이 물량들이 이제 내놓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단기 보유자들이 그걸 손바뀜을 이제 발생을 시키면서 가격이 지금 상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닥 지점에서부터는 이제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온체인 지표의 분위기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 꼭지점에 거의 닿아서 지금 평평한 구간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불장 사이클과 또 좀 비슷한 움직임을 또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냐면은 지금 비트코인 해시율이 미지의 영역으로 지금 거의 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역사상 최고점을 돌파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비트코인 해시율이 사상 처음으로 400테라해시/세컨드에 지금 도달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텍사스에 지금 에너지 문제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전기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이게 계속해서 이런 추세를 가지고 간다는 거는 이 채굴자들의 어떤 의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글래스로드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이건 내년 반감기로 이어지는 이 채굴자들의 강세장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제와 비슷했냐면은 2020년에 이 반감기로 이어진 어떤 폭발적인 해시율 증가와 비슷한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것도 이제 늘어날 추세들을 지금 보이고 있고 상승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정황들을 봤을 때 가격은 너무나 지지부진하지만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의 어떤 안정성이나 여러 가지 어떤 가치들에 대한 부분들은 문제가 없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겠죠. 네, 리플과 관련해서 좀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국제 송금 시장의 강자죠. 웨스턴 유니온이 이 리플사와 함께 국제 송금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인데요. 원래 두 회사는 굉장히 오랫동안 파트너 관계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웨스턴 유니온이 지금 다양한 솔루션 테스트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나오는 얘기는 XRP를 결제 시스템에 원활하게 통합하도록 설계된 솔루션. 제가 자주 강조드렸던 이 엑스레피드가 계속해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웨스턴 유니온이 이 기술을 통해서 거래를 최적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 엑스레피드는 XRP를 활용하는 거죠. ODA를 통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현실화되어서 좀 더 사업이 확장이 되면은 XRP의 가치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여기 또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웨스턴 유니온의 경쟁사가 머니그램이라는 회사인데 원래 이 머니그램이 2019년, 2020년 그 당시에 리플과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SEC와 소송이 발발하면서 이 파트너십이 종료되었는데 만약에 머니그램과 계속해서 또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를 했으면은 리플의 입지가 또 다른 국면으로 갈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친리플 변호사인 존 디튼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말씀을 드리면 이 존 디튼이 SEC가 5년 전에 썼던 이 메모를 지적을 하면서 그 당시에도 XRP가 증권이란 걸 전혀 확신하지 못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위터와 유튜브에서 유명한 또 암호화폐 분석가인데요. 벤 암스트롱이 다음 강세장을 대비해서 축적할 알트코인은 리플, 도지코인, 체인링크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개인의 의견이고요. 이 코인들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연준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을 갖다가 지금 발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공화당 3명의 의원들, 특히 패트릭 맥켄리는 공화당의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에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서한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만약에 이 규제안이 통과가 되면은 은행의 스테이블 코인 사업 관여에 복잡한 필수 서류 제출 과정이 의무화되면서 은행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 사업 참여를 부당하게 저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인 분석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의견을 공유해 드리고 이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가격의 횡보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어떤 추세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4.8K와 26.8K 사이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고, 매수세와 매도세 모두 다 지금 큰 베팅을 하지 않고 시장의 변화들을 지금 관찰하면서 관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곧 중요한 이벤트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시면은 지금 이동평균선이 모두 다 하향 추세이고요. 그리고 과매도 구간에 여전히 RSI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고개를 들고 지금 좀 상승하는 분위기긴 한데 여전히 마이너스 구간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 이 불리시한 세력들은 24.8K를 쉽사리 내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지금 지지선에서 반등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지금 22MA를 먼저 돌파를 해야 됩니다. 26.8K를 먼저 뚫고 나서요. 그리고 빨간색 선인 지금 51SMA까지 상승을 한 후에 30K까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24.8K가 뚫리게 되면은 20K까지도 하락이 가능하다. 이건 어제와 동일한 관점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 비트코인의 사이클과 관련해서 지금 중장기적인 전망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크립토코어의 의견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 사람은 사이클을 굉장히 좀 믿고 사이클을 기반으로 해서 전반적인 시나리오들을 분석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저항선을 돌파할 경우에 최고 8만 달러에서 11만 2천 달러까지 지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근거를 어떻게 들고 있냐면은 차트적인 전반적인 움직임을 의미를 하는 건데, 2020년 이 당시, 그러니까 불장이 오기 전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에 요 선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저항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방을 벌여왔다는 거죠. 지금도 굉장히 동일한 선에서 지금 저항 영역을 뚫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그 구간이 3만 1,000달러와 3만 2,000달러 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들을 뚫게 되면은 이제 추세가 상승으로 완전히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구간을 뚫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어쨌든 상단까지 돌파해서 가는 거는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고, 이걸 뚫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이 구간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